Part 5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1부 수업에서는 첫 번째로 Part 5 문제를 풀고 나서 어떻게 나의 오답을 분석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분석에 따라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적인 소요 시간은 몇 분인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분석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분석에 따라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요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분석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실제로 내가 Part 5가 약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가 자주 만나요. 그런데 Part 5가 실제로는 문법 문제도 있고 어휘 문제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정확하게 약한 게 어느 부분인지 일단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본 수업 때나 줌이나 대면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특강을 만들 때 모든 문제, 어휘 문제, 문법 문제 구분을 해서 알려드리죠. 내가 약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에 맞는 공부 방향을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30문제 중에서 어휘 문제와 문법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Part 5입니다. 맞죠? 비율은 문제지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지마다 문법 문제가 몇 번인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럼 Part 5 같은 경우는 일단 30문제 중에 내가 몇 개의 오답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900점을 받는 분들은 Part 5에서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두세 개의 오답이 있습니다. 보통은요. 그리고 두세 개 중에서 문법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보통은. 어휘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어휘 암기라는 건 끝이 없어요. 마지막까지도 암기해야 하는 게 어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900점대 분들도 다들 어휘를 마지막까지도 계속 가지고 계시죠. 어휘는 내가 예상할 수 없고 대비하기에는 좀 포괄적이에요. 왜냐면 어떤 어휘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물론 토픽은 정해져 있죠. 비즈니스라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휘를 마지막까지 암기해 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어휘도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공부 방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럼 우리가 당장 앞에서 단기간에 Part 5의 오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문법을 위주로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겁니다. 문법은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문법은 내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은 다음에 나왔을 때 같은 패턴의 문제는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외운 어휘가 내일 출제될 가능성보다 오늘 Part 5에서 분석한 문법 문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훨씬 높죠.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제가 가장 먼저 초점을 두는 부분은 문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문법에서 오답의 개수가 없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법에 오답이 생기지 않으면 이제 어휘에다가 제가 초점을 맞추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공부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휘도 오답이 있었다라고 해서 단어 암기만 한다라고 되는 문제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휘도 두 가지의 경우로 보통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정말로 그 영어의 단어의 뜻을 몰라서 틀렸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영어의 그 단어 뜻을 아는데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 경우는
그 단어가 실제 어떤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활용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요. 또는 문장 구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문장을 해석할 줄 몰라서 구조를 보기 어려워해서 내가 해석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분석해서 공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냐? 자,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모르는 단어를 모두 형광펜 쳐서 정리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죠? 이거는 맞는 문제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틀린 문제만 하지 마시고 어휘는 형광펜 치는 이 부분을 맞았던 문제도 그 속에서 모르는 단어는 다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모든 단어를 정리를 하시고 나서 테스트를 보며 암기를 하겠죠. 당연히 암기 후 테스트를 보겠죠. 그럼 내 머릿속에 모든 어휘가 들어왔다라는 전제하에 뭘 하시는 거냐?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고쳤더니 그 문제를 다 맞았어요. 수정했던 답이 다 맞는 답입니다. 이러면은 문제가 뭐였을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휘의 의미, 그러니까 뜻을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영어의 한국어 뜻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답이 발생한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어로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이 단어가 영어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임을 몰랐다라는 거죠. 쓰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900 후반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주로 다루게 되는 공부 유형이고요. 내가 쓰임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아, 이런 쓰임으로 실제로 쓰이는구나 해서 이런 것들은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영어로. 아, 이 단어가 실제 영어 문장에서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문장으로 노트에 정리해서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이 단어를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틀렸었던 두 번째 유형은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문장의 해석, 그러니까 보기 문제 있죠. 문제 해석을 잘못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구조를 잘못 봤을 수 있어요. 모든 단어를 다 안다라는 전제하에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문장 구조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겉핥기식 공부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단어 위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문법을 잡고 아, 이게 이런 구조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단어 위주로 해석.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같은 단어의 뜻이지만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의 도움을 받아서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잡아주셔야 고득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법 문제 오답이 있었다. 저는 모든 문법 문제를 다 해설을 할 거예요. 특히 특강에서는요. 제가 초반에 Pars 5 문법에 가장 집중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만큼 접근법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이론을 쭉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럼 문법 문제를 내가 틀렸다라고 한다면 분석할 수 있는 법, 그리고 그에 따른 공부 방향은 뭐가 있을 거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문법의 접근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론을 알려드리잖아요. 이 문제에 관련된 이론을 내가 알고 있었는지 몰랐었는지가 먼저예요. 내가 이 이론을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 이론을 암기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접근법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론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이론을 알고 있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더 단기간 안에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을 암기해야 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테니까요. 자, 내가 이론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와 관련된 부분. 근데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접근법을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보통 99%는 다 접근법을 달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접근법을 몰라서 틀리는 분들은 단기간 내에 점수가 가능할 거라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접근법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론을 알고 접근법을 모르는 분들의 대부분은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했던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왔었던 영어 스타일을 버리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이제 후자의 케이스 경우는 단기간 내에 점수가 나오냐 마냐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해왔었던 공부 스타일을 버리고 얘가 하는 말을 듣냐 마냐의 차이예요. 이걸 빨리 내가 흡수하고 적용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 버린다 라고 하면은 정말 2주 내에도 끝내버리는 거고 뭐 일주일, 2주일만 해도 끝나고 그런데 내가 계속 이해는 하는데 얘를 접근법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분들은 계속 그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냐면 제가 약점과 보완점을 알려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 본인이 약점을 알고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 알지만 그것이 보완이 되지 않을 때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론이 이제 머릿속에 없었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접근법이 부족했다. 접근법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론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공부를 이제 하고 있을 때 강사가 하는 말 또는 책이 써 있는 말을 이해를 해요. 이해. 근데 대부분 이해만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해를 하는 것과 내가 그걸 진짜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익숙하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100%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헷갈려요. 이해하세요? 아,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토익 출제자는요, 실제로 이거였던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겨냥해요. 그럴듯한 오답을 많이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에 정체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알아야 돼요. 물론 이해가 베이스예요. 이게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로 뭐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진짜 안다라는 거를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백지 테스트 추천드립니다. 물론 백지 테스트를 그냥 글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 계속해서 확인을 받으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싶다. 관리를 받고 싶다라고 느낀다라면 백지에다가 글을 써주시면 암기한 이론을 써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하겠죠. 근데 나는 꼭 확인을 받기보다는 이걸 공부하는 거에만 의미를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첫 번째, 이론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이해를 할 때.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론 필기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모두 다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방법은 내가 필기를 한다라는 그거 자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다가 상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자기 전 그리고 눈 뜨자마자 항상 제가 부족했었던 이론들을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간편하게 옆으로 넘기면서 매일매일 봤어요. 그리고 나서 했었던 거는 백지 테스트였는데요. 백지 테스트는 이론을 암기한 거를
필기가 없는 그냥 맨 종이에다가 이론 필기를 보지 않고 그냥 술술술술 오늘 공부했던 걸 써보는 거예요. 근데 꼭 써야 된다라는 정해진 규칙은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해보셔도 돼요. 말로 하면서 그 중에서 키워드만 이렇게 이제 내가 말했던 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키워드 정도만 이렇게 적어 놓고 실제로 내가 아는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이론을 알아냈어요. 그럼 내가 이론을 알아낸 경우 또는 이론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같은 경우는 접근법을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 자, 제가 줌 수업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들어보면은 또는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놓죠. 얘를 여러 번 반복하세요. 특히 내가 오답이 있었던 경우 1번은 이해입니다. 이건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이라는 거, 이 이론이 익숙하기도 했고, 접근법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니까 생각보다 쉽게 풀리네. 라는 걸 지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그럼 두 번째로 제가 권장드리는 방향은 어떤 거냐? 해봐야 합니다. 진짜 실제로 해봐야 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시험장에서 해야지 하고 가면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제가 필기해 놓은 거 또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필기하셨던 거를 다 지우고 문제지만 있는 종이를 다시 만든 다음에 제가 했던 접근법을 그대로 모방하시면 돼요. 모방. 제가 하는 이 접근법이 고득점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헤매고 싶지 않고 나는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고득점을 얻고 싶다 라고 느끼시는 분일수록 더더욱 모방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여나 나는 이 문제 맞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맞았는데 얘는 나랑 접근법이 달랐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25번을 나는 맞았어요. 근데 나는 얘를 해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얘 해설을 들어보니까 얘는 문법으로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럼 결과는 저는 그냥 저대로 해도 맞았잖아요. 해석을 했을 때. 이때 제가 접근법을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저의 방법대로 그대로 가야 하는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소요 시간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해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때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오래 걸린다면 그럴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럼 바꿔야 돼요, 접근법을. 왜냐? 토익이라는 것은 정답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간과 정확도, 시간과 정답률 모두 다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문제에 대한 소요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나는 고득점이 될 확률이 높아요. 저는 2시간 내에 문제 다 푸는데요. 그것도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자, 어떤 거냐면 내가 1번부터 200번까지 제 시간 안에 다 푸는 거랑 내가 1번부터 200번까지 20분 남기고 푼 거예요. 그러면 20분 동안 난 뭐 하겠어요? 틀렸었던 문제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죠. 헷갈렸던 문제들. 이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는 시험에 임하는 마음 자체가 달라요. 20분이 남은 사람은요, 이 문제지를 볼 때 여유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집에서 공부해서 풀 때랑 마음의 안정감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시간 안에 끝냈다라고 한다 해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는 마음의 그 불안함이 시험에 영향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결론은 내가 이 방법을 모방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이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분석법,
공부 방향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다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소요 시간입니다. 자, 이상적인 소요 시간은 물론 11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11분이다 라기보다는 5랑 6랑 합해서 20분 내외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마킹 시간이라든지 현장에서 내가 긴장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느껴지는 걸 보면 그런 걸 다 고려했었을 때 2개 합해서 20분 내에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20분 내에 5, 6를 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8, 7을 정말 빨리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문제를 후반대에서 찍거나 흘려 읽거나 다 풀었어도 오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고득점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5, 6 앞에서 20분 내에는 무조건 들어오도록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900점, 900점 초반 나오는 분들은 시간 내에 무조건 들어오죠. 들어와야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시간 내에 들어오는 건 내가 실력이 탄탄해졌을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저의 이상적인 시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1분입니다. 근데 내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여기서 추가로 한 3, 4분 정도까지는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8, 7이나 다른 곳에서 풀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여기서 3, 4분이라는 것은 어느 시간을 생각을 해본 거냐면 우리가 실제 시험장 가보면은 파본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죠. 이 파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Part 1 Direction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Part 5 문제를 풀고 계시겠죠. 풀고 계셔야 하고요. 그럴 때 이런 자투리 시간들을 이용을 해서 3, 4분 정도 추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일부 수업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제가 실제로 5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공부 방향은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시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Part 5 일부 수업을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오늘 특강 문제를 이제 풀어보실 거예요. 가장 먼저 11분을 시간을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이때 내가 30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한다면은 시간을 체크하실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이보다 좀 더 빨랐으면은 몇 분 정도 빨랐는지, 몇 초 정도 빨랐는지 이런 시간 체크는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11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몇 분을 사용을 했는지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간을 잡고 바로 문제를 푸시고요. 2부 수업에서는 Part 5 정답을 불러드리고 문제별로 문법 문제, 어휘 문제를 구분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해설을 할 겁니다. 그럼 문제 푸시고 2부 수업에서 만나 뵐게요.